여러분, 3년간 숨막히는 결혼 생활의 끝이 이혼이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제 손에는 방금 도장을 찍은 따끈따끈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뜨겁게 떨려왔죠.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3년간 묵혀뒀던 답답함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통쾌함이었죠. 구청 복도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의 흥분 때문이었죠. 제 맞은편에 앉은 전 남편, 이민준. 그는 이혼 서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간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빨리 가. 유나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의사가 오늘 밤에라도 나을 수 있대. 이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저와 이혼하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러는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온몸을 올가매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저는 시부모님과 그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그의 회사 자빌까지 도맡아 했죠. 결과는요? 그는 회사 인턴인 김유나와 바람이 났고 아이까지 갖게 했습니다. 심지어 김유나는 만삭의 배를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제 코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사랑하는 건 저예요. 본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그때 전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민주는 오히려 그녀를 감쌌습니다. 제가 속이 좁고 철이 없다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참으라고 하더군요. 참으라고요? 제가 왜 참아야 하죠? 도장 찍었어요. 이제 우린 완벽한 남남이에요.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밀어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죠.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미움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민주는 합의서를 훑어보더니 재산 분할 항목에 제가 혼전 재산 외에는 그의 돈을 단 10원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수는 안 해. 그는 이혼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마치 뒤쫓기기라도 하는 듯 구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분 1초라도 늦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근처 주민센터로 달려갔죠. 주민등록 말소하러 왔어요. 담당 직원은 제 손에 들린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혼 서류와 제 다급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이혼했는데 바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해외로요. 최대한 멀리. 저는 신분증과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분, 죄송하지만 좀 서둘러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프린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제 서류를 출력했고 말소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3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이민준의 아내도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오직 저 자신일 뿐입니다. 주민센터를 나오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 오늘 오후 3시 뉴욕행 비즈니스석, 결제와 확인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촌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오후에 뉴욕 도착해. 지낼 곳 좀 알아봐줘.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할게. 오빠에게서는 1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진작 올 것이지. 지낼 곳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 걱정 말고 몸만 와. 오빠가 있잖아. 오빠의 메시지를 보자 울컥했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난 3년간 이민준 때문에 모든 친구와 연락을 끊고 오빠의 초대도 번번이 거절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민준의 엄마, 제 전 시어머니인 최영숙 씨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김윤아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최영숙 씨는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윤아가 우리 씨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을 가졌으니 큰 공을 세운 게야. 네가 큰 며느리로서 대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 애랑 뱃속 아이까지 잘 보살펴 주렴. 대범함이라니.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체면을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몇 분 뒤 카톡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역시 최영숙 씨였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 카톡을 보낸 거겠죠. 박서연, 너 미쳤니? 이혼하자마자 주민등록을 말소해? 우리 집안이랑 아주 연을 끊겠다는 거야? 이혼했어도 체면은 지켜야지. 민준이는 지금 윤아 출산 때문에 병원에 있어.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럴 때 소란 피우지 마. 저는 그 카톡을 읽자마자 최영숙 씨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의 모든 연락처, 카톡, SNS, 심지어 그의 회사 단톡방까지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체면, 그들이 제게 체면을 차려준 적이 있었나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로 직행했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라운지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라운지의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더군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뿐이었죠.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박서연, 주민등록 말소라니 무슨 뜻이야? 재산분할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어디 갔어? 엄마가 연락 안 된다는데. 성질 부리지 마. 윤아 고대 낳는단 말이야. 너랑 이럴 시간 없어. 문자 보면 바로 전화해. 그녀 물은 바로 전화해. 문자를 보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그가 바람 피울 때는 재산분할 생각은 조금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상간녀가 아이를 낳으려 하니 제가 생각났나 보죠. 저는 그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낯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가르지에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자마자 방송에서 탑승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권에 접어들자 저는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저절로 병원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이민준은 김윤아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겠죠. 최영숙 씨는 분만실 밖에서 손자를 기다리며 두 손을 비비고 있을 겁니다. 이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요. 그 시각 서울중앙병원. 분만실 밖은 제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명절처럼 시끌벅적했죠. 이민주는 수술복을 입고 분만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계속 기웃거렸죠. 선생님, 유나는 괜찮나요? 많이 아파하나요? 괜찮겠죠? 그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이를 낳는 사람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우리 대를 이을 귀한 손주,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태어나서 우리 집안의 가업을 잇게 해주세요. 옆에는 이 씨 집안 친척 몇몇이 둘러앉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복도 많으세요. 곧 큰 손주를 보시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 녀석, 복덩이를 만났어. 박서연 그 계집애는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거지. 유나 양은 얼마나 착해. 오자마자 우리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겨주잖아. 아기 태어나면 100일 잔치 크게 해야겠어요. 다들 와서 기쁨 좀 나눠 갖게. 최영숙 씨는 이 말을 들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죠. 당연하지. 우리 손주는 우리 집안의 보물인데 100일 잔치 아주 성대하게 열어야지. 그때 다들 와서 축하해줘. 한창 들떠 있을 때 분만실 안에서 갑자기 우렁찬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의 소란을 한순간에 잠재울 만큼 힘찬 소리였죠. 이민주는 벌떡 일어나 분만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아기는? 아들이야. 딸이야? 최영숙 씨도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계속 중얼거렸죠. 아들, 분명 아들일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분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축하합니다. 산모가 순산했습니다. 아들이고 3.4kg입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정말 아들이라고요? 이민주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의사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가 됐어요. 아들이 생겼다고요. 최영숙 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우리 씨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됐어. 내 귀한 손주. 옆에 있던 친척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죠. 이민주는 당장이라도 분만실로 들어가 김유나와 아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의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산모가 방금 출산을 마쳐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안 급해요. 기다릴게요. 이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그는 분만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의 보물 같은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처럼요. 최영숙 씨는 의사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저희 성인이 받아주세요. 우리 며느리랑 손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는 잠시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이민준을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민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에 취해 있던 이민준은 의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르 선생님, 제 아들과 유나에 관한 거라면 다 듣고 싶습니다. 최영숙 씨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혹시 우리 손주 건강에 문제라도 있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 집 돈 많아요.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이민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3년 전 저희 병원에서 받으셨던 종합 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환자분께서는 선천성 무정자증을 앓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해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황. 의사의 말은 복도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는 깨져버렸죠. 이민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굳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최영숙 씨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충격과 의혹만이 가득했죠. 의사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이를 못 낳을 리가 없어요. 보세요. 유나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분명히 서류를 착각하신 걸 거예요.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자 차트를 보여주며 이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민준 씨, 이게 환자분의 검사 결과입니다. 서명과 검사 결과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 명백한 진단입니다. 당시에도 직접 병원에 오셔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담당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까지 들으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글자가 바늘처럼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물론 기억했습니다. 3년 전 회사 건강검진에서 정자 활동성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받고 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었죠. 결과는 선천적 불임. 그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그는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저와의 이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유나를 만났습니다. 김유나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으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김유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유나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나는 울면서 이것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며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유나를 집안의 공신처럼 대하며 온갖 정성을 쏟았고 결국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와 생각하니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극이었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민준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몸이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최영숙 씨는 정신을 차리고 스마트폰을 낚아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땅에 내던지며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 돌팔이 의사야. 우리 아들이 불임일 리가 없어. 너 누구한테 돈 받고 우리 집안을 모함하는 거지? 똑바로 말 안 하면 고소하고 병원에 민원 넣어서 의사가운 벗겨버릴 줄 알아. 의사는 최영숙 씨의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이 검사 결과는 여러 번의 확인을 거친 정확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아드님과 함께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결과는 같을 겁니다. 너. 최영숙 씨는 분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의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분만실 안에서 김윤아가 바깥의 소란을 듣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밖에서 무슨 일이에요? 이민준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분만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죠. 그는 김윤아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를. 최영숙 씨도 상황을 파악하고 이민준의 뒤를 따랐습니다. 입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죠. 이런 발칙한 것.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 당장 나와서 똑바로 말해. 이 애새끼 대체 누구시야? 복도에 있던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을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제 같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하고 기괴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분만실 안 김윤아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준이 의심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변명까지 모두 생각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민준의 불임 사실을 폭로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점점 가까워지자 김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빛은 당황과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청과 근윤아의 당황과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근윤한 색과 종빛은 당황과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쾅! 이민준이 분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김윤아는 엄마가 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살기등등한 눈으로 달려드는 이민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기등등한 눈으로 달려드는 이민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분노에 찬 최영숙 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윤아, 똑바로 말해. 이 아이 누구 자식이야? 이민준은 김윤아의 멱살을 잡고 고함쳤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김윤아는 그의 모습에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도 놀라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우리 아이잖아요. 밖에서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한 거죠? 헛소리? 이민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 말해줬어. 난 선천성 불임이라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해, 이 애 누구 자식이냐고. 처음부터 날 속일 작정이었어? 불임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김윤아는 더 크게 울부짖으며 이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남의 말을 믿어요? 그 의사가 분명 착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떻게 아이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기적이라고요. 기적? 최영숙 씨가 달려들어 김윤아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 넌 그냥 불효우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배워서 우리 집안 재산이나 탐내려고 했던 거지. 우리 아들이 진짜 불임이라면 내 배는 어떻게 부른 건데. 말해, 어떤 놈이랑 붙어먹어서 애를 뵌 거야.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김윤아는 서럽게 울며 최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 아이 정말 민준 씨 아이예요. 아마 치료가 돼서 그런 걸 거예요. 민준 씨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용하다는 한의원도 찾아다니고 민간요법도 많이 했잖아요. 분명 그때 약이 효과가 있었던 걸 거예요. 그녀는 말하면서 슬쩍 이민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민준이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우기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김윤아의 말에 이민준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후 태아에게 좋다며 함께 한의원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약을 함께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윤아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 씨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윤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치료? 불임이 무슨 감기인 줄 알아. 치료하면 낫게. 헛소리 집어치워. 오늘 이 아이 친아빠가 누군지 불지 않으면 네 가죽을 벗겨버릴 줄 알아. 어머님, 절 그만 몰아붙이세요. 김윤아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라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친자 확인 검사라도 해보세요. 전 떳떳해요. 그녀는 이미 속으로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아이가 이민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겠지만 시간을 끌거나 돈을 써서 결과를 조작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민준의 화가 풀릴 때까지만 버티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민준은 서럽게 우는 김윤아의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아는 김윤아는 겁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녀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과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아, 친자 확인. 하지. 이민준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테니 결과가 나오면 네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자고. 김윤아는 속으로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세요. 전 떳떳하니까요. 결과가 나와서 당신 아들이란 게 증명되면 그때 저한테 어떻게 사과할지나 생각해요. 최영숙 씨는 옆에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과? 만약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때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 우선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이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김윤아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길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뒤돌아 북만실을 나갔고 최영숙 씨도 김윤아를 한번 쏘아보고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가기 전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꼼짝 말고 있어. 잔머리 굴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북만실이 조용해지자 김윤아는 품에 안겨오는 아이를 보며 얼굴에서 눈물을 싹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음흉함과 불안함만이 남았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어. 이민준이 자기 불임인 거 알았어. 친자 확인 검사한대. 어떻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뭘 그렇게 겁먹어. 친자 확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넌 조용히 몸조리나 해. 들키지만 마.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너랑 아이 데리고 멀리 떠나줄게. 문자를 확인한 김윤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북만실박. 이민주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죠. 김유나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의사가 그의 상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김유나를 만나자마자 기적처럼 아이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김유나가 임신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저와 사이가 가장 나빴을 때이자 그녀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혹했을 때였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친자 확인만 믿을 순 없어. 직접 사람을 시켜서 알아봐야겠어. 이민주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김유나. 우리 회사 전 인턴. 임신 전후로 누구랑 만났는지, 특히 남자 관계,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봐줘.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끄는 이민주는 벽에 기댄 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김유나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더라면, 서연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 그 이름을 떠올리자 이민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헌신했던 그녀의 모습,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의 그 차분했던 눈빛, 이혼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해외로 떠나버린 단호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연이 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와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겠죠. 서연아. 이민주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카톡도 삭제되어 있었죠.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최영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넋이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넋 놓고 뭐해? 빨리 가서 친자 확인이나 알아봐. 그리고 그 김유나라는 계집애 뒷조사 똑바로 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이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죠. 어머니, 이미 다 시켜놨어요. 친자 확인이랑 뒷조사 둘 다 진행 중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 자식이든 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는 이 일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집안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소슴만 만약 김유나가 정말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그를 속인 것이라면 반드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뉴욕. 저는 막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사촌 오빠가 이미 공항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때? 오느라 고생 많았지. 이혼은 잘 처리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주민등록도 말소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엮일 일은 평생 없을 거야. 잘했어.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가서 푹 쉬고 시차 적응부터 해. 나머지는 천천히 얘기하자. 뉴욕의 시차에 적응하느라 오빠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잠을 보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 왔어. 이민준 쪽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대. 조사 결과가 나왔나 봐.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대? 오빠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 짐작대로야. 김유나 뱃속의 아이. 이민준 자식이 아니래. 강태우라는 중소기업 사장 아이라더라.
둘이 원래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이민주는 그냥 봉이었던 거지.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죠. 김유나의 그깟 잔꾀가 오래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의 병원. 이민주는 손에 든 조사 자료를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조사업체는 이틀 만에 김유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자료에는 김유나와 강태우가 주고받은 메시지, 다정한 사진, 강태우가 김유나에게 송금한 내역,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CCTV 영상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김유나가 강태우에게 아이를 이민준 자식으로 속여서 결혼한 뒤 재산을 최대한 뜯어내서 당신이랑 멀리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날 갖고 놀아? 이민주는 고함을 지르며 자료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친자 확인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시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하신 아이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민주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최영숙 씨가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흑빛이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고?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한참 만에야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래요. 김유나가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래요. 아, 이 천하의 불효 같은 것. 내가 저것을 죽여버릴 거야. 최영숙 씨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분만실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이민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가서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바닥에 흩어진 자료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만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분만실 안 김유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즉시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 왔어요? 친자 확인 결과 나왔어요? 당신 아들이 맞다고 하죠? 그럴 줄 알았어. 다들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민준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분만실을 울렸습니다. 김유나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아직도 연기를 해? 이민주는 고함치며 손에 든 자료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기적이고 우리 아들이야? 김유나, 날 바보로 만들고 노니까 재미있었어? 김유나는 뺨을 맞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흩어진 사진과 메시지 내용을 보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민준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 씨,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김윤아는 덜덜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이민주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머리에 찧었습니다. 강태우 그놈이랑 붙어먹고 그놈 자식을 임신해서 날 속여? 내 돈, 내 감정 다 뺏고 서연이랑 이혼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일부러가 아니라고? 김윤아, 내 심장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냐? 아파. 민준 씨, 놔줘. 김윤아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품에 안긴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최영숙 씨도 분만실로 뛰어들어와 김윤아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 감히 우리 집안을 기만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이 천하의 몹쓸 것을 그냥. 분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윤아의 울음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최영숙 씨의 욕설, 이민준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간호사들이 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켜. 이 계집애가 우리를 속였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최영숙 씨는 발버둥 치며 계속해서 김윤아를 때리려 했습니다. 이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간호사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김윤아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널 때리는 건 내 손만 더럽히는 짓이다. 김윤아, 똑똑히 들어. 오늘부로 너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 그리고 네가 나한테서 뜯어간 돈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낼 거야. 너랑 강태우 둘 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김윤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강태우랑도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제발요, 기회. 네가 날 속일 때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은 있었나? 이민주는 그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그럴 자격 없어. 말을 마친 이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만실을 나갔습니다. 최영숙 씨도 김윤아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분만실을 나온 이민주는 복도에 모인 친척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에게 뺨을 맞은 기분이었죠. 그는 태어나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헌신적이었던 그녀의 모습, 이혼할 때의 그 차분함, 단호하게 떠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서연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줬더라면,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민주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친 듯이 서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낯선 번호로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톡으로 친구 추가를 시도했지만 이미 차단되어 메시지조차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친구와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서연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서연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울게. 제발 돌아와줘. 최영숙 씨는 넋이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김유나의 편을 들며 서연처럼 좋은 며느리를 내쫓은 것을 말이죠. 아들아, 너무 상심 마라. 서연이도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걸게야. 화가 좀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해보자. 파국 최영숙 씨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어머니, 이제 연락 못해요. 서연이는 저랑 완전히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주민등록 말소하고 해외로 떠나버린 거고요. 제가 다시는 연락할 수 없게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완전한 실망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때 이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조사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강태우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 근처 호텔에 있습니다. 바로 잡아올까요? 이민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잡아와. 그 파렴치한 남녀 둘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전화를 끄는 이민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분노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김유나와 강태우의 사기 행각에 분노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서연에게 평생 잘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후회에서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속인 자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어떻게든 서연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뉴욕. 저는 사촌 오빠의 회사에서 가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회사는 꽤 규모가 큰 무역회사였고 이제 저에게 일부 업무를 맡겨 천천히 일을 배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너 한국에서도 이민준 회사 일 도왔었잖아. 경험이 있으니 금방 적응할 거야.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열심히 해볼게.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오빠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민준, 진실을 알고 병원에서 난리쳤대. 김유나 엄청 맞았다더라. 지금은 강태우 잡으러 다니고 너한테는 어떻게든 다시 연락해서 매달리려고 한대. 메시지를 보고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가 나를 배신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보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오빠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민준 소식 좀 들었는데 좀 웃겨서.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사는 거야. 일에 집중하는 게 최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기회를 잡고 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뉴욕 사무실의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수출입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 온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전부 이민준이 보낸 것이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김유나 그 계집애한테 속았어. 이미 다 정리했어. 서연아, 제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잘할게. 네가 3년 동안 받은 상처 다 보상해줄게. 서연아, 화난 거 알아. 네가 뉴욕 어디에 있는지 알려만 줘. 내가 지금 당장 날아갈게. 서연아, 제발.
나 좀 봐줘. 너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비굴하기 짝이 없는 문자들을 보며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그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가 김유나를 끌어안고 제게 본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말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요? 지밀언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늦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표정이 안 좋네. 오빠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와 제 앞에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민준한테서 온 스팸 문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 한국에서는 지금 그놈이랑 김유나, 강태우 그 인간들 얘기로 시끄럽다더라. 언론에 다 터져서 그 집안 회사 주가도 폭락하고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대. 당연한 결과지. 그런 추문이 터졌는데 회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잘 되든 망하든. 오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런 놈한테는 1초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아, 맞다. 저번에 말했던 유럽 쪽 섬유 계약 건 말이야. 오늘 오후에 담당자랑 화상회에 있는데 너도 같이 참여할래? 당연하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빨리 배워서 일하고 싶어. 지난 한 달간 저는 오빠를 따라다니며 주문 확인, 고객 응대 같은 기초적인 업무부터 배웠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시장 조사를 하거나 오빠와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했죠. 피곤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이민준 곁에서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식모에 불과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일구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금발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회사 담당자인 마크였죠. 이쪽은 제 사촌 동생 박서연입니다. 앞으로 저희 두 회사 간의 일부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오빠가 웃으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마크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물류 관리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마크 씨,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크는 물품 운송 시간과 품질 검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민준의 회사 일을 도우며 쌓았던 경험과 지난 한 달간 배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까지 제안해 마크를 놀라게 했죠. 서연 씨,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마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업계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군요. 오빠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봤지? 너 이쪽에 재능 있다니까. 예전에 이민준 밑에서 썩은 게 아까울 정도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다 오빠가 이끌어준 덕분이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이야. 네가 잘한 거지. 오빠는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또 있어. 네가 예전에 이민준 회사 일 도울 때 장기 공급 계약 몇 개 성사시켰었잖아. 지금 그 집안 회사에 추문이 터지니까 그 업체들이 더는 거래하고 싶지 않아 한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수소문하고 있다더라. 저는 잠시 놀랐다가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 우리도 마침 한국 쪽 공급망을 넓힐 필요가 있었는데 내가 네 연락처는 이미 넘겨줬어. 아마 며칠 내로 연락이 올 거야. 열심히 해. 얼마 안 가서 너도 이 업계에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의욕으로 가득 찼죠.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민준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각 한국. 이민준은 사무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고 책상 위에는 자금난과 투자 철회에 관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럽 거래처에서 방금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해지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계약 해지? 우리가 그동안 퍼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해지라고?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공급업체 몇 군데에서도 납품 가격을 30% 인상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30% 인상? 이놈들이 지금 우리 약점 잡고 장난치는 거야? 이민주는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최영숙 씨가 허둥지둥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죠. 일면에는 불륜남 재벌 2세, 알고 보니 남의 아이 아빠, 희대의 사기극 전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봐. 신문에까지 대서특필됐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지금 동네방네 우리 얘기뿐이라고. 아버지는 이 일로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금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요.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공급업체는 가격을 올리고 이러다 회사 망하겠어요. 망해? 그건 안 되지. 최영숙 씨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내 손에서 망하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이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최영숙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있잖아. 예전에 회사 일 도우면서 공급업체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냈잖아. 지금 뉴욕에 있다던데 네가 연락해서 사정 좀 얘기하면 걔가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이민주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이가 도와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미친 듯이 서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단되었다는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다른 번호로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톡, 문자, 친구를 통한 연락까지 모든 방법이 막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같았죠. 서연아, 왜 내 연락을 안 받아주는 거야? 이민주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그의 절규에 답하는 것은 끝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뉴욕의 사무실에서 한국의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주눅 들어있던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다시 논의하시죠. 대금 결제는 이민준 네 회사보다 훨씬 빠르고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저희는 원래부터 실장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회사랑 거래했던 것도 다 실장님 덕분이었죠. 이제 실장님이랑 직접 거래하게 됐으니 저희야말로 마음이 놓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성사시킨 첫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의미가 컸죠. 오빠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박서연. 오자마자 계약을 따내다니. 실력이 점점 늘어. 다 오빠가 기회를 준 덕분이지. 내 실력이야. 아,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이민준네 회사. 이제 곧 망할 것 같더라. 네가 뚫어놨던 공급 업체들. 이제 다 너랑 거래하고 싶어 하니. 이민준은 더는 버티기 힘들겠지. 뉴욕에서의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한국에 남겨둔 혼전 재산인 아파트와 몇몇 금융 상품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 계약한 공급업체들과의 세부 조율도 필요했기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전 오빠는 신신당부했습니다. 한국에 아직 이민준 끈앞풀들이 많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걱정 마. 일만 보고 바로 올게. 그 사람들이랑 엮일 일 없어. 저는 웃으며 오빠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민준의 성격상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입국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3개월 전 초췌한 모습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인형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아, 진짜 너구나. 이민준이었습니다. 핏발 선눈,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예전에 그 말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피해 가려 했습니다. 비켜요. 할 일 있어요. 서연아, 나 피하지 마. 이민준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너만 찾았어.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거 놔요. 저는 힘껏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이혼했어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때 최영숙 씨와 머리가 희끗하고 초췌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민준의 아버지, 이건국 회장이었습니다. 회사 추문으로 쓰러져 입원했다더니 아직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착한 며느리, 드디어 돌아왔구나. 최영숙 씨는 제 다른 쪽 팔을 붙잡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좀 용서해 주렴. 걔가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어. 이건국 회장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예전에 우리가 네게 못할 짓을 했다. 민준이가 철이 없어서 널 실망시켰지.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 네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공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아설 수 있는 걸까요? 이민준 씨, 손 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당신들 집안일은 나랑 아무 상관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민주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어.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는 정말로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영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저렇게까지 하잖니. 한 번만 용서해줘. 재결합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는 널 친딸처럼 아껴줄게. 다시는 그 김유나 같은 거 편 안 들게. 재결합이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김유나를 끌어안고 나한테 막말했을 때, 당신 내 가족이 날 내쫓을 때, 나한테 빌게 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속죄요.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나 재결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배신하고 내 마음을 짓밟았을 때 이제 와서 당신이 어려워지니 날 찾아와? 이민준 씨,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요. 이건국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내게 빚이 많다는 거 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공급업체들이 너만 믿고 거래하겠다고 하니 네가 나서서 한마디만 해줘. 회사만 살아나면 우리가 뭐든지 보상하마. 공급업체들이 저를 믿는 건 제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때문이지. 당신 내 집 며느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저와 거래하려는 건 제가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지. 당신들 체면 때문이 아니라고요. 도와달라고요? 불가능해요.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독해? 최영숙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게 내버려도 부부의 연이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독하고 매정하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내쫓을 때, 김유나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나타났을 때, 당신들이 그녀 편을 들며 날 비난했을 때, 그때는 부부의 연이라는 게 없었나요? 최영숙 여사님.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죠.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손목을 다시 붙잡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면 나도 너 여기서 못 가게 할 거야.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여자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거라고. 어디에 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항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난동 부리면 난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럼 당신네 집안 추문만 더 늘어날 거고 회사는 더 빨리 망하겠죠. 제 말에 이민주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역시 여기서 경찰에 연행되면 회사는 정말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공급업체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공항 도착하셨습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금방 가겠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좀 생겨서요. 저는 이민준 가족을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민준을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전 바쁜 사람이에요. 여기서 당신들이랑 시간 낭비할 틈 없어요. 비키지 않으면
정말 신고할 겁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준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이건국 회장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라. 쟤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 더 붙잡아봤자 우리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최영숙 씨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이민준의 절규와 최영숙 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 사장님이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항에서 이민준네 가족 만났다면서요? 네, 잠시 발목이 잡혔네요. 참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실장님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다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신경 안 써요. 우선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부터 마무리하시죠. 김 사장님과의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그때 오빠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 씨, 조심해요. 김유나랑 강태우가 당신 행방을 쫓고 있대요. 돈이 급해서 당신을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답니다. 납치라는 단어를 보자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겠죠. 이민준에게는 버림받고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강태우의 작은 회사도 추문으로 망하기 직전일 테니 돈에 굶주려 저를 노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실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가 좀 생겨서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몰래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미친놈들이 감히 널 납치하려고 해.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당장 한국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내 곁으로 사람 보낼게. 아니, 오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들이 날 납치하려 한다면 차라리 내가 판을 짜서 그들을 잡게 하는 게 낫겠어. 이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게. 저는 오빠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 짐을 정리하러 가는 척해서 그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경찰이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하게 하는 것이었죠. 오빠는 제 안전을 걱정했지만 제 고집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정말 조심해야 해. 내가 경찰 친구한테 연락해서 바로 사람 보낼 테니 아파트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유나, 강태우, 당신들이 판무덤에 당신들이 직접 들어가게 될 거야. 30분 후 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을 먼저 보내고 단지 입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멀리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두 사람이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김유나와 강태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 경찰들이 탄 차량 몇 대가 조용히 단지 주변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곳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빠에게서 경찰 도착. 계획대로 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파트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거기서. 김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와 강태우는 제 앞뒤를 막아섰습니다. 김유나, 강태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겁에 질린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뭐 하냐고? 강태우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너 이제 뉴욕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며? 돈 좀 많겠는데? 김윤아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민준 씨가 나한테서 돌아설 리도 없었고 내 아이가 밖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었어.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날 납치라도 하려고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쏘아봤습니다. 당신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보면 알겠지. 강태우가 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얌전히 따라오면 곱게 보내주지. 돈만 내놓으면 말이야. 곱게 보내준다고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입구에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김윤아와 강태우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강태우는 밧줄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거 놔. 당신들이 뭔데 날 잡아. 김윤아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납치 및 공갈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은 김윤아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 대화 전부 녹음됐어. 증거는 충분하니 더는 발뺌할 생각 마. 강태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될 거다. 저는 가방에서 예전에 받아두었던 김윤아와 강태우의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등 사기 증거들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이것들이 그들의 사기 증거입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경찰은 증거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연 씨. 이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김윤아는 제 손에 들린 증거들을 보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박서연, 이 악마 같은 것,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날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걱정 전에 당신이 감옥에서 몇 년이나 썩게 될지나 걱정하는 게 어때요?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경찰들이 김윤아와 강태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그놈들 잡혔어? 응, 오빠. 방금 경찰이 잡아갔어. 이번 일 정말 고마워. 네가 무사하면 됐어. 그런 인간들은 감옥에 가야 마땅해. 전화를 끊고 저는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3년간의 제 결혼 생활이 담긴 이 공간에 이제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빨리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서연아, 김윤아랑 강태우 잡혔다면서 네가 한 거야? 이민준의 목소리는 충격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날 납치하려다가 경찰에 현장 체포된 것뿐이에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널 납치하려고 했다고? 이민준은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그들에게 속았을지 몰라. 그리고 예전 일은 정말 미안했다. 이민준 씨,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그들을 잡은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였죠. 우리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맙시다. 그날 저녁 김유나와 강태우의 납치, 미수 및 사기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그들의 악행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고 이민준의 남의 아이 아빠 추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씨 집안은 또다시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가뜩이나 위태롭던 이민준의 회사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공급 업체들과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꽤 큰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김유나와 강태우의 소식이 퍼진 후 이 씨 집안의 회사는 결국 파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뉴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 이건국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피곤하고 비굴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전에 너에게 베풀었던 작은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들에게서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맙다. 이건국 회장이 일어나 제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네게 정말 미안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구나. 최영숙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철이 없어서 그 김유나 편을 들고 너한테 상처를 줬다. 이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으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민주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배신하고 김유나의 거짓말에 속았어. 네가 우리 집안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저는 찻잔을 들고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씀이시죠? 전 이미 당신들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건국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너만 보고 거래하겠다고 하니 네가 나서서 설득해주고 투자금만 좀 유치해주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어. 회사만 살려준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게. 어떤 대가라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가가 내가 3년 동안 받은 상처를 보상할 수 있나요? 이민준 씨의 배신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냐고요? 최영숙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돈을 줄게. 회사 지분도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테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돈과 지분은 제 힘으로도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건국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만 해라.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저는 이민준을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이민준 씨는 모든 언론사를 통해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했고 김유나에게 어떻게 속았으며
나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밝히고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공개 사과, 그것도 그렇게 상세하게. 그것은 그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네 회사 지분 40%를 저에게 양도하세요. 그건 제가 3년간 당신들 집에서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금이 될 겁니다. 40%. 최영숙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 안 그래도 망해가는 회사인데 그렇게 많이 주면 우리한테는 남는 게 없잖아. 싫으면 마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망하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 갖게 될 텐데요. 지분을 넘겨주면 최소한 회사는 살리고 당신들도 먹고 살 수는 있겠죠. 이건국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지. 또 다른 조건은? 셋째, 최영숙 여사님. 당신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예전에 김유나 편을 들며 저를 모욕하고 내쫓았던 모든 일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게 용서를 구하세요. 최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녀에게 공개 사과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싫으면 관두죠. 전이만 할게. 내가 할게. 최영숙 씨는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죠. 사과할게. 회사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넷째, 이민준 씨는 앞으로 평생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연락하거나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당신에게 남은 모든 지분을 나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이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고통과 원망이 가득했죠. 서연아, 그렇게까지 내가 보기 싫어? 그렇게까지 내가 보기 싫어?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배신자이자 사기꾼일 뿐이에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민주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어. 털이라고 대답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유나와 강태우가 당신들에게서 뜯어간 돈, 전액을 저에게 보상하세요. 이혼할 때 저는 제 혼전 재산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민준 씨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김유나에게 사준 집, 차, 명품, 그리고 송금한 모든 돈은 엄연히 제 몫이 포함된 재산입니다. 그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찾아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건국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재산은 이미 동결됐고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건 당신들 사정이죠. 한 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 달 뒤 돈과 사과문, 그리고 지분 양도 계약서와 각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그때는 회사도 당신들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지분 양도 계약서와 각서입니다. 동의하면 서명하세요. 싫으면 전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3년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한 달 뒤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일은 거의 다 해결됐어. 그들이 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 정말 잘 됐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연도 완전히 끝이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언제 뉴욕으로 돌아와? 한 달 정도는 한국에 더 머물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면 그때 돌아갈게.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일 없을 거야.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 씨 집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은 이민준과 최영숙 씨의 사과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이민준은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고백했고 최영숙 씨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씨 집안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다시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지분 40%는 제 명의로 이전되었고 김유나와 강태우에게 빼앗겼던 돈도 대부분 회수하여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예전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민준에게 마지막 각서를 전달받기로 했죠. 아파트 앞에 서 있는데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마크의 부드러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서연, 데리러 왔어요. 마크는 차에서 내려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죠. 어떻게 왔어요? 다음 주에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쁜 마음에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일을 빨리 끝내고 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마크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일 다 정리되면 우리 같이 뉴욕으로 돌아가요. 응?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크의 존중과 사랑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청혼했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셔츠 차림, 덥수룩한 수염, 피곤에 절은 얼굴. 그는 저와 마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각서가 바닥에 떨어졌고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그 역시 함께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넋이 나간 채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크가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바닥에 떨어진 각서를 주워 들었습니다. 각서는 잘 받았어요. 이제 가보세요. 이민주는 벌떡 일어나 제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저 사람 누구야? 너랑 무슨 사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크가 이민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약혼자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약혼자. 이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 약혼했다고? 언제부터? 우리는 만난 지 꽤 됐어요. 당신이 나를 떠난 지 2달 만에 우리는 연인이 됐고 지난달에 그가 내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난 받아들였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민주는 절규했습니다. 넌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 일부러 나한테 상처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날 배신한 순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마크가 당신이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존중과 행복을 내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크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곧 뉴욕에서 결혼할 겁니다. 이제 그만 그녀를 놓아주세요. 이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왜 기회를 주지 않는 거냐고. 기회요?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당신이 바람 피웠을 때, 김윤아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하지만 당신은 매번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어요.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 당신에게는 없어요. 이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와 마크의 다정한 모습, 제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서연아, 행복해라. 이민주는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깊이 쳐다보고는 절뚝거리며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떠났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마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우리 마지막 짐 정리하고 여기서 떠나자. 아파트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미련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뉴욕 공항에는 오빠가 꽃다발을 들고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리고 마크, 자네도 고생 많았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빠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마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사람들의 소식은 오빠의 친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민준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이건국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남편 병수발과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를 내쫓은 것을 후회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민주는 거액의 빚을 지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윤아는 사기 및 납치, 미수 혐의로 8년형을, 강태우는 다른 경제 범죄까지 더해져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일 뿐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정원에서 딸아이와 함께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마크.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그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